제가 작년 10월 달에 회사를 25년 다니던 회사를 관뒀습니다. 관두게 된 그 사유가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 어떤 회사의 정책이 있었었고 회사 정책을 반하는 그 부하 사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거를 제가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 갈등 때문에 그 스트레스와 그다음 불면 뭐 가슴 두근거린 그런 걸로 지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전에 뭐 스님 법문들도 들어 듣고 해서 내가 우선 행복해져야 되겠다 싶어서 회사를 관두고 한 5개월을 쉬었습니다. 네. 쉬었고 쉬면서 이제 공부도 좀 하고 했었었는데 제가 그런 사유로 해서 뭐 회사를 관뒀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한 5개월 정도 쉬고 어느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유사한 일을 하는데 가서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그런 그 회사의 정책에 반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 반하는 사람들 회사 정책에 좀 불합리한 그런 것들 생각이 이 회사에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과거의 생각들이 자꾸 올라와 가지고 이 회사도 지금 뭐 이제 그 사장님과 면담을 해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어서 과거같이 다시 잠도 못 자고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현상이 재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못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내일부터 안 나갈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제가 그런 갈등 요소 때문에 그랬는 건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진짜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조직 생활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가만히 되짚어 보면 제 마음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지금도 뭐 잠 못 자고 하는 그런 못 자면서도 진짜 이게 내가 뭐 갈등이 되어서 그랬던 건지 뭐 하여튼 제 마음이 정리가 너무너무 안 돼서 저 자신도 바라본다고 바라보지만 바라봐지지도 않고 뭐 생각이 늘 흔들리고 있어서 선생님께 좀 조언을 듣고 싶어서 네네.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시작은 뭐 그런 갈등 속에서 발병을 했다고 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자기 환자예요. 그 정도면. 그럼 환자가 되면 어떠냐? 어디를 가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회사는 갈등 때문에 자기가 뭐 힘들어서 병을 얻었다 하더라도 지금의 일은 이제 자기가 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옮겨가 쉬면 또 괜찮죠. 또 어떤 회사에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환자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안 나가겠다면 괜찮은데 직장을 또 아직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녀야 된다면 치료를 먼저 해야 돼요. 이 회사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다시 회사 가가지고 아이고 제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사 다니면서 치료를 하세요.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게 됐으면 그만둔 상태에서 지금 병원에 가서 자기 심리 불안 이런 기피 현상 이런 거를 상담을 해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받고 필요하면 정신 상담도 받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의 이 정신 불안증은 몸의 호르몬의 어떤 분비 이상으로 이 불안정성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거 수행한다고 해결이 잘 안 돼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어요.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으면 또 반대로 물질이, 호르몬이 또 이상 분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병이 되면 두 가지가 다 같이 작용하는 거지. 이건 심리치료만 하면 된다. 이건 약물치료만 하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병이 이미 발병하면 두 개가 다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병이 발병하면 응급치료는 이 물질치료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약물치료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해서 뭐 한 달치 안정제를 먹고 자든지 이렇게 먼저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물질의 이상 분비만 있으면 그걸 해주면 되는데 이게 정신적인 어떤 갈등의 원인이 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는 이제 요즘 정신과에 상담을 해서 또는 심리 상담사하고 상담을 해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이 수행처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즘은 그
그림을 그려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뭐, 화초를 키우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치료 방법의 기술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근데 깨달음장 같은 데 와서 자기가 고뇌했던 그 본질을 딱 깨뜨려가지고 해버리면 단박에 치료가 될 수는 있는데, 자기 심리 불안 상태에서는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들어가게 되면 그 분위기에서 자기 심리 불안이 되면 못 견뎌가 중간에 나가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우선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당분간 치료가 더 우선시 되는 게 필요하다.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정신과 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예. 받으니까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런 것 위주로 절에서 이야기하는 업식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걸 자꾸 묻던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자꾸 생각해보라 그러길래 이제 한 3번 정도 다니다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쉬니까는 학생님 말씀대로 뭐 많이 좋아졌었는데, 또 이제 새로운 조직 생활하니까 그런. 아니,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니까 덮어진 상태니까 또 경기에 부딪히면 또 상처가 더 나고, 또 놔두면 또 가라앉았다가 또 부딪히면 더 나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고름을 짜내고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를 한번 바꿔가지고 이렇게 우선 지금 이렇게 불안 증세가 심하고 이렇게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심리가 불안하고 이러면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응급치료. 완치하는 치료가 아니고 증상을 가라앉히는 처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도움을 받으면서 약간의 심리치료를 받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기도를 좀 해서 조금 도움을 얻는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심리치료를 하면서 이 내 마음의 상처가 어릴 때 받은 어떤 것이 하나 근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거기 이제 발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딱 잡아가지고 참회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으면 우선 어릴 때 상처가 뭔지를 이제 아직 정확하게 덜 밝혀졌으니까 밝히면 그걸 갖고 하고, 우선 드러난 증상은 이제 회사의 그런 불안한 그런 이제 양쪽의 갈등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끼어가 불안했다 하면,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볼 때 불이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겠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장이 이렇게 하라 하면 사장 입장대로 이해하면서 그냥 하고, 종업원들이 반발하면 종업원 입장에서 전달하고, 그래서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내라는 것을 놔버리면 고민이 안 돼요. 군대 가면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바로 위에 상사가 여기 나무 심어라. 그래, 나무 심고 있으면 그 위에 장교가 지나가다, 여 왜 나무 심어? 이래요. 치워! 이래요. 치우고 있으면 그 전에 지시한 또 상관이가 뭐라 그래요? 니 아직도 안 심고 뭐 했어? 또 이래요. 그러면 애들 대부분 내가 군대 가서 정문적설 해보면 의아란 말이에요! 이러거든. 근데 자기 지금 이런 끼인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의아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이 두 상사를 자기가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심으라 하면 심고, 심지 마라 하면 안 심고, 왜 안 심었니? 그러면 뭐 위에서 심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얘기하면 상사 기분 나쁘죠.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심고, 그럼 너희 자식 심지 마라 또 심어!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안 심고, 또 아직도 안 심었어! 그럼 죄송합니다 하면 심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끼어가지고 내가 괜히 그런 구조적 모습이, 그거 끼어가지고 내가 그런 창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자기가 이 둘이 불합리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조정하지, 에이 더러워 못 살겠다, 내가 뛰쳐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머리 아플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있으면, 처음에는 나를 들볶다가 가운데 놔놓고 시간이 흐르면 저것끼리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저끼리 부딪혀요. 그러니까 한 2번, 3번 지나가면 이제 둘이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저거 문제로 이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상관할 바가 없어요.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 이러면 돼. 근데 자기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이라도 딱 놔야 돼요. 자기가 뭐 불합리하니 안 하니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또 나같이 정신력이 좀 강한 사람이면 둘이를 때려잡아가라도 어떻게 하지만은 자기는 지금 약해가지고 자기마저도 힘들어가 회사를 그만둘 수준이잖아. 그런 수준에서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는 이 사람 일하자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러자 하면 저렇게 하고. 자기가 너무 이렇게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아무 능력도 없는 게 내가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상사도 고치고 부하도 고치고 내가 다 세상을 내 입맛대로 하려고 설치다가 내가 병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참회 기도를 자꾸 하면 상사 그럴 수 있겠다. 아래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되면 뭐 자기 치유가 되지. 그렇게 기도도 같이 겸하면 좋죠. 일단은 자기 불안 증세가 심하면 일단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일주일치든 열흘치든 응급 치료를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장인 4년 차이고요. 예, 이제 직장에서 일과 인간관계 모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조직 특성상 불공정한 이제 업무 분장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연차가 제가 아직 낮으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무례하게 할 때가 있어서 많이 화가 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뛰쳐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직장에서 좀 이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조금 더 화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면서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는지, 사실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스님께서 조금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끔한 침을 한 대 놔줄까요? 안 그러면 쓰다듬고 위로를 해줄까요? 둘 다 해주셔도 됩니다. 둘 다 해달라는 거 보니까 위로해달라는 것 같네요. 직장 생활이 아무래도 힘들죠. 옛날에는 직장 생활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장 생활을 잘한 이유는 가정 생활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도 오히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더 보람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는 가정에서의 삶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편안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선배들이 직장 생활 했는 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훨씬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 지금까지 생활해 온 거하고 비교해서 직장 생활을 맞춰보면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가 부엌에서 나무 떼서 밥하고 또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길쌈하고 또 애도 4-5명 나가 키우고 이런 거에 비교해서 요즘 아이 키우는 거는 아이도 적고 아파트고 밥통에서 밥하고 세탁기에서 세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면 일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아기 키우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온 삶에 비해서 직장 생활하랴, 아기 키우랴, 이게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는 건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질문자 입장에서 보면 힘들다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지금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관습이 어떻습니까? 군대든 지금 우리가 사는 절에 들어오든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신입사원. 이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조금 심부름해야 되는 거 사실 아니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가면 조금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도 조금 먼저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같은 거 할 때 좀 갖다도 나르고 이런 게 우리의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잘하고 생활할 때는 자녀가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거의 어머니가 다 해주지 아이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는 그걸 다 누가 한다?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고 거기 고활동 가서 한 4년 있었거든요. 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그 집 아이가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부터 쭉 해서 있는데 가니까 7살짜리가 벌써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과일 같은 거 갖고 오고 9살짜리는 또 그보다 또 더한 거, 그 물이 귀하니까 물떠가 손 씻게 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활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다가 이제 직장에 가면 이랬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사회생활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때는 집에서의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방 하나에 신혼사님을 내가 가서 살아도 잘 살았던 이유가 집에서 살 때는 한 방에 자녀들이 5, 6명이 한 방에 살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면 부부 둘이 살잖아, 방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결혼해서 살림을 하면 결혼하기 전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 집에 자녀가 1명 내지 2명 있으니까 자기 방 갖고 응접실 있고 그 다음에 부엌 있고 또 어머니가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해주고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하면 신혼 살림이 자기가 살아온 집보다 작은 데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안 하던 밥도 해야 되고 안 하던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갈 때는 아무리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법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다 평등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관습은 남아 있거든요. 인도에도 가면 이렇게 계급차별, 여성 성차별 이런 거 다 법적으로 없어져도 시골에 가면 아직도 전통적으로 여성차별, 계급차별 이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관습적으로 이게 없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문화가 신참에 오면 조금 심부름하고 하는 거는 제도적인 건 다 평등하게 돼 있지만 이 일반적인 삶의 관습적으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또 관습적으로 이 선배들이 기존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그 부당한 행위가 이 노동법에 규정된 법규에 위반한다.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될 정도로 자기가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고소를 해야 돼요. 부당노동 행위는 법에 보장된 거니까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거는 아니다. 이건 좀 뭐랄까 관습적인 문제다. 뭐 커피를 꼬라라든지 뭐 심부름을 좀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문제일 때는 조금 이게 수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그걸 수용을 안 하고 계속 불평을 하면 어떠냐. 이 선배들부터 좀 밉보인다 그럴까? 좀 그래 되면 어때요? 직장 생활이 어려움이 있죠.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자. 법적으로 보장된 것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우리가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라도 고발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그것이 아니고 관습적인 문제일 때는 그걸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수용하는 게 지나쳐서 불법적 행위를 눈 감아준다. 안 그러면 거기에 노동 착취 현상을 그 현황을 만약 수용한다. 그럼 그건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게 아니라 관습적인 거를 너무 이렇게 저항을 하고 힘들어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고발해봐야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만 회사에서 평가가 어떠냐. 성격이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아까 뭐 신참이라고 뭐 좀 부당하게 대한다. 요런 거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된다. 직장 생활에서 일이 좀 많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고참들은 조금 한강 같고 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이 정도는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이런 뭐 관습적이든 뭐든 이런 부당한 곳에서는 생활하고 싶지가 않다 하면 사표를 내셔야 됩니다. 사표 내고 자기가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아까 공무원이라 근데 공무원 같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보장된 많은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사표를 던지고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후회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땐 조금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게 참 이 온라인이 아니고 만났으면 제가 쉽게 얘기하겠는데 온라인이라서 조금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자기 조금 지금 예민해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별거 아닌 거를 자기는 굉장히 그걸 문제 삼고 민감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시간 나면 한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료를 해보고
약간 초기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약을 먹으면 되고 안 그러면 좀 상담을 해서 좀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되고 심리가 약간 불안하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깥 일이 별거 아닌데 딴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사는데 자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 정도의 얘기를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심리가 안정된 사람이면 이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거. 그러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다. 또 조금 힘들면 상사한테 선배님 저 좀 힘듭니다. 조금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힘드니까 저 조금 봐주세요. 제가 익숙해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유머스럽게 하면서 조금 하소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는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럼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왕따시키고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습관, 자기 업식대로 자기 성질대로 할 뿐이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결국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제3자에게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런다. 직장 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 혹시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인 걸 찾아보니까 꼭 법률적인 위배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좀 수용하고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좀 체크를 해서 지금 자기가 좀 예민해져 있다.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런지 신체적 건강 때문에 그런지 다른 일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어떤 일을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 이거를 조금 진료를 받아가 심리적 안정, 진정을 좀 시키면 이런 건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별게 아닐 수도 있다. 자기 더 질문 있으면 해봐요. 저는 그러면은 그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짧게 여쭙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이게 너무 촉박하고 막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자기 상태면 저는 뭘 먼저 더 권장하고 싶냐면 병원에 먼저 가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그 자기가 의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 불안증은. 첫째, 병원에 먼저 가보고, 그리고 가보고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이걸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여라.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커피 한 잔 끓여오라 그러면 내가 막 커피 졸라고 욕했나? 이렇게 바로 대응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한 잔 정도 빼다 준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을 해야죠. 회사 사교에 보면 각자 해먹기 돼 있는데, 이거 계속 제가 해다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본다. 그랬는데도 또 그렇게 시키면 알았어요 하고 가져와서 한 번 더 갖다 주든지 안 그러면 갖다 주면서 책상에서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옷을 버리게 만들고 서류를 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번쯤 엎어버리면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커피 끓여주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그 정도 갖고 고발해서 그 사람이 면책을 당하고 그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관습적인 거니까. 그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시정할 때도 조금의 시간을 둬야 된다. 시간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해주고 한 번 정도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을 가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만 도망가면 내가 종로로서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상사들이 아따 신입사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래가 나한테 상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고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자기가 나한테 상담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심리가 좀 약한 상태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심리적 상담을 해본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본다. 두 번째, 별거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인다. 뭐 직장 달리려면 이 정도는 뭐 적응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조금 더 약간 편하게 하게 됐고요. 왜냐면은 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들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냥 제가 제 고민도 그냥 여러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다 각자 고민이 저렇게 많고 저렇게 힘들고 다 각자 고민을 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번에 제 고민이 아니니까 들으면서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고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겠구나. 저는 막 심각해서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편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상에 실제로 큰 고민은 없습니다. 뭐 결혼해가 이혼한다 하면 큰 고민 같죠. 스님같이 결혼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한번 해본 것만도 그 엄청난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럼 헤어지는 게 뭐가 그래 큰 일이에요? 근데 뭐 재혼해가 헤어지는 게 그게 뭐 큰 일이야? 아무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로 삼으면 큰 일이 되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원래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와서 직장이 너무 괴롭다고 했는데 어제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진짜 그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회사는 좋은데 제가 그 복을 받을 만큼 그릇이 안 크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또 어릴 때부터 강하게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강하지도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아직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제가 그냥 대학원이나 이렇게 간다고 도피를 하면 다음에 이제 또 큰일이 뭐 이렇게 문제가 닥쳤을 때 또 극복을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계속 여기서 버티면서 극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냥 회사 가서는 구석에 막 박혀가지고 혼자 막 일하고 있고 동료들하고도 잘 안 어울리고 이런 거 보면 또 괴롭기도 하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긴 헤매야지. 회사가 문제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런 거를 조금 자각했다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많이 변했네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면 길이 열리죠.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3년 동안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일단 3년은 회사를 달린다. 그래서 내 이 흔들리는 까르마를 일단 소멸시킨다. 이렇게 딱 각오하고 죽을 것 같아도 그냥 회사에 다니는 3년 기도를 한다. 회사 다니는 걸로 수행을 삼는다. 이런 길이 하나 있고 또 그게 약하면
매일 여기 절에 오는 게 얼마나 거리가 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퇴근하고 와서 300배 절을 하고 퇴근하고 아무리 멀고 힘들고 늦게 끝나도 무조건 와서 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해보면 조금씩 나아지죠. 그럼 자기 문제를 자기가 알게 돼요. 둘 다 회사 다니는 길밖에 없는 건가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알았습니다, 스님. 제가 스님 말씀대로 까짓 그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3년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3년간 다니고 난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늘 얘기해줘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그게 자기의 문제점이다. 이걸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삽박함이 없다 이거예요. 단호함이. 이제 겁이 나가 이제 묻지도 못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질문입니다. 동료 한 명에 대해 화와 짜증이 납니다. 처음에는 말이 좀 안 통하는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화가 납니다. 10월 말까지만 하고 상대가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는 동료가 제 성격 때문에 마찰을 빚어 금세 그만둬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동료와 지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좀 속된 말로 성질이 더럽네요. 그 정도로 심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성격이 그냥 나쁘다 하는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말한 정도로 화를 주체할 수가 없다. 이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보고 괜찮다. 또는 일단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이래서 조금 안정제를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정도 갖고 정신병이다 이렇게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산후 우울증이다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그렇게 견뎌도 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심할 때, 내가 봐도 좀 심하다 이럴 때는 의사의 도움을 얻는 게 첫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기 들었는데 그냥 꼭 참고 견뎌도 열흘이면 낫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며칠 먹으면 3일 만에 낫는다.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낫지 뭐 때문에 그거를 열흘간 끙끙대고 안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의사의 도움을 얻는 게 좋다. 꼭 병이 아니라도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떤 순간순간. 그러고 이제 크게 의사 보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또 괜찮구나. 이렇게 또 자기가 안심이 되잖아. 그죠? 자기가 안심이 되면 또 화가 또 덜 납니다. 의사가 밀가루를 넣어가 이렇게 약을 지어줘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거 낫는다. 이렇게 먹으면 도움이 돼요. 이제 심리적인 그런 안정 효과가 있다. 그거와 동시에 그거는 이제 응급치료고 자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는 그건 일종의 미친 증상이에요. 누구나 다 있지만은 굳이 말한다면 일종의 미친 증상이다. 뭘 보고 꽃을 보면 화가 난다. 그러면 그 미친 증상이지 뭐겠어요. 보라색 꽃만 보면 성질이 난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매일 아침에 108배절을 하면서 기도문으로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나는 화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를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화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결심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죠?
그러면 나는 문제야 이래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행은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화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하면 돼요. 그 화가 나도 나는 화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화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화가 나는데 밖으로 안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화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화 자체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꽃을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기도문을 하면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계속. 저는 편안합니다. 저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한번 절할 때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화가 나더라도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저는 화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제 무의식 세계에 이제 영향을 줘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자기 암시를 반복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속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자기 듣고 자기 소감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 저는 제가 성질이 더러운 거를 사실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 말씀해 주세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아니 확실하게 꽃을 보고 계속 꽃만 보면 성질 난다. 이건데 성질이 좋은 거가? 그냥 어렴풋이 나는 성질이 좀 나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요. 확실하게 성질이 나쁘다는 걸 알게 돼서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기분이고 지금까지도 상대를 조금 원망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막 했었는데 스님 말씀하시는 순간 저한테 좀 시선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문제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좀 요즘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천일결사 입제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 참회 기도할 때 뭐라고 돼 있어? 화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밖으로 살피면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괴로움 같지만 안으로 살피면 내가 옳다는 주장 때문에 생겼다고 돼 있잖아. 매일 읽어도 공연불하는 거야? 읽어도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했었는데 좀 근데 자기 참여합니다. 지금 자기 얼굴을 보거나 이럴 때 그게 꼭 수행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요새 막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주체 못하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 뭐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뭐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요. 약간 지금 호르몬이나 뭐나 이런 게 이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질이 더러운데도 그게 좀 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계절에 따라서. 그럴 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심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사의 처방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꼭 가보겠습니다. 그냥 참기만 하면 이제 화병이 된단 말이에요. 30살 직장인으로서 평범하게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푸념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은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올해로 4년 차를 맡게 되는 직장인이고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원 직급에서 이제 대리 직급으로 이제 승진을 해서 그게 좋다고 박수 치나? 사실 물론 축하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직장 내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좀 행복을 얻고 싶은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급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느끼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날이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업무적인 부분,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의 행복은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행복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지금 한 3, 4년 정도를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좀 심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너는 대리가 됐으니 이런 업무도 해봐야 되고 너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새로운 경험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제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다른 부서원들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잘할 거야, 내가 본 저 친구는 저 일을 시켜도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좀 압박감이 많이 사실 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제가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좀 부담감에서 조금은 해방이 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라는 조직이 다들 힘들고 마음속에 뭐 퇴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고 사는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이겠지만, 유독 또 제 일이다 보니까 제가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인 것 같고, 저만 이런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을 많게는 더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업무적인 부담감이나 남들의 시선 잘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좀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냥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여성이 이제 칼이나 시아나나 뭐 이런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다 할 때 그 스튜어디스가 처녀일 때만 돼요? 결혼해도 됐어요? 처녀만 됐죠? 결혼하면 뭐예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왜 남자는 애 아빠도 되고 직장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성은 애 엄마도 되고 직장인도 왜 못 될까? 이 성차별이다 이거예요. 왜 남자는 애 아빠도 되고 직장인도 되는데 남자는 한 아들이 되기도 하고 직장인이 되기도 하는데 왜 여성은 한 며느리가 되면 직장을 못 다닐까? 이 성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를 있는 나도 직장에 달 권리를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녀줘 좋다 하면 이 사람이 이게 기쁨이에요, 고통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기가 있지만은 나도 직장을 다닐 수 있다. 이제 그럴 때 아기도 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문제인지, 아기를 키우는 엄마도 직장 다질 권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문제냐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직장 다니라, 애 키우라, 주부하랴, 힘든다. 힘든 건 맞아요. 그럼 법륜스님도 질문을 하려면 왜 한 가지 질문하지? 이 사람 이 질문하고 저 사람 저 질문하고. 사람이 한 가지를 10번 하나, 10가지를 한 번씩 하나 같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어차피 하루 안에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를 10번 하라면 왜 똑같은 일을 시키냐? 지루해서 못하겠다. 이러고 10가지를 시키면 왜 이렇게 나한테 한 가지만 안 주고 10가지를 주냐?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요. 근데 일은 처음 할 때 뭐라 그래요? 처음 하면 두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고. 근데 여행은 또 처음 가는 걸 좋아하네요. 처음 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음 하면 뭐든지 여행지에 가도 약간 뭐가 있습니까? 지리를 잘 모른다든지 어떤 위험을 모른다든지 이런 게 있고, 사람을 처음 만나도 사람을 잘 모른다든지 일을 처음 해도 잘 모른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처음 함으로 해서 구경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듯이 우리가 처음 함으로 해서 이 일도 배우고 저 일도 배우고 첫 만남으로 해서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는 뭐다? 익숙해서 좋다. 뭐 아는 일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다. 처음 하라 그러면 배우는 재미가 있다. 새로운 걸 한다. 이렇게 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늘 같은 일을 하라 그러면 똑같은 일만 30년 한다. 똑같은 일 30년 하면 난 너무 좋겠다. 뭐 얼마나 쉬워요. 아는 거고 뭐 그냥 아침 출근해가 뭐 그냥 돌돌돌돌돌 똑같이 하다가 밥 먹고 똑같이 하다 놔놓고 가면 되지. 여러 가지를 해라. 하루에 10가지 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대기업에 취직하면 딱 회계면 회계, 영업이면 영업 한 가지 하는 대신에 회사 전모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나오면 이 사람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어떠냐? 이건 청소부터 아시겠어요? 영업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 불만인데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면 많은 분야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전공을 살리려고 그러면 큰 데 가서 한 부분을 하는 게 낫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려면 작은 데 가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회사 취직했는데 나보고 회계만 하라 그러고 영업만 하라 그러지. 왜 영업 갔다 오라 갔다 오니 또 회계 장부 봐라 장부 보니 손님 온다고 접대해라 접대하니 또 청소해라. 이게 나를 부려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 회사가 운영되는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지금 여러분들은 왜 한 가지 일, 주부면 주부, 뭐 직장이면 직장만 안 하고 이러냐? 그러니까 옛날 여성들이라면 애기 없고라도 직장 다닐 수 있는 허용만 해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 좋은 일. 근데 이게 정치가 되면 어떠냐? 그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따른 다음 단계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대리가 됐으니까 약간 위에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안 보여요? 멀리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담당일 때는 회계 담당만 하면 되는데 한 단계 올라갔으니까 여기 회계 담당, 영업 담당 뭐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어때요? 더 많은 부분을 해외까지 관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부서가. 그래서 제가 아까 박수 쓸 때 뭐라고 그래요? 저기 박수 칠 일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산에도 올라가 봐요. 산에 올라가면 힘들지만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산도 보이고 저 산도 보이고 평야도 보이고 강도 보이는데 밑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앞에 거 밖에.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요. 대표님, 저는 승진하는 거 싫습니다. 전 딱 회계만 하겠습니다. 뭐 승진도 필요 없고 딴 거 하지 말고 요것만 딱 제가 전문으로 평생
요 문제는 막 아무개 하면 제가 이상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요것만 보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면 돼. 근데 승진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개를 봐야 되잖아. 부서가 그렇잖아요. A 담당, B 담당, C 담당, D 담당을 합한 게 뭐예요? 뭐 과장이든 부장 아니에요. 그럼 또 그 2부 담당, 2부 담당, 2부 담당을 합한 게 또 위에 뭐 이사든 상무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전무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이사가 되면 온갖 걸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뭐 승진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고 자기가 평생 직장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그 평생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내가 보기엔 별로 안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지금 자기는 불평부터 하잖아. 평생 똑같은 직장을 어떻게 다닙니까? 이래. 예, 곧 잘리겠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안 다녀도 돼. 잘리면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여기 잘리면 저 일을 하고, 저기 잘리면 이 일을 하고. 나는 하나를 평생 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하는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회사에서 자르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직장에 안 자르는데 굳이 내가 발로 차고 나갈 필요도 없지만 잘라주면 어때요? 다른 회사도 한번 다녀보고. 그래서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다고 나가면 요거도 먹지만 지가 내 싫다고 나가는 걸 내가 뭐 때문에 답답해요. 이 여성, 이 남성이 평생 나 좋다고 따라다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한 여자, 한 남자 보고 죽어야 되잖아. 그렇다고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하면 또 욕하잖아. 근데 여자가 뭐 한 1년 있다 또 떨어져 나가요. 자연적 다른 사람 만나도 욕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니든 죽는 것도 그건 너무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쥐가 떠나든 죽든 내가 죽이든 내가 밀어낸 게 아니잖아. 자기가 떠났으니까 그럼 또 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회사 다니면서 상사 눈치를 보고 조마조마할까? 원리, 심리 원리를 한번 봐. 제가 실력이 막 친구들하고 대충 비교해보니 내가 1년에 한 연봉 한 3천, 4천만 원짜리 내 친구들 대부분 직장에 갔어. 그런데 내가 여행이 한 8천 받는데 2배 받는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지. 그 사람들은 그만큼 나한테 월급 주는 대신에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조마조마하고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려나가면 이만한 회사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늘 불안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뭐 내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 연봉인데 내가 초임 직장을 한 3천 받는데 가면 어떨까? 눈치 볼 일이 있나 없나? 없어. 이 정도는 내 실력으로는 직장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장이 내 눈치 볼까? 내가 사장 눈치 볼까? 사장이 내 눈치 보겠죠. 이번에 오랜만에 괜찮은 애를 하나 만났는데 얘가 며칠 있다 나가버리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사장이면 자유롭고 종업원이면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역학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100인데 월급을 80 받는 곳에 가면 사장이 내 눈치 보지 내가 사장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또 저 일찍 가겠습니다. 왜? 오늘 법문 들어가야 돼요. 직장생활에 일찍 가면 되나? 이래도 사장이 쫓아낼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월급만 조금 적게 받으면 아주 그냥 뭐 게으름 피운다는 게 아니라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눈치 본다는 거는 자기의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싶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걸 깨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못하면 아이고 잘 모릅니다. 승진할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말해도 되잖아. 아니 그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 하겠어? 예, 뭐 그래도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편하게 지내지. 이러면 회사에 가서 안절부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하라고 하면 이 일도 한번 해보고 저 일하면 저 일도 한번 해보고. 그럼 저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만 존경해 나도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증문즉사를 많이 할수록 사람 심리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어떤 고민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은 얘기 다 하면 여러분들 놀랍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인간관계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그래. 별거 아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자세로 다니면 그리고 그 직장을 평생 다니겠다 이런 너무 결심하지 마세요. 뭐 다닐 만큼 다니다가 가라 그러면 또 딴 데도 가보고 이런 자세로 오히려 다니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름 피우고 내가 회사를 싫다고 나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막 여기 한 사람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데 인간 심리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디스코장이라고 칩시다. 음악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다 3만 원씩 내고 여기 춤추러 와서 그럼 막 춤을 추면 노는 거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대에는 오늘 30만 원 받고 무희가 춤추러 와서 앞에서 이 사람 일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왜 똑같이 춤추는데 하나는 일하고 하나는 놀까? 돈을 받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고 돈을 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노는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몸을 흔들고 돈 받는 게 이기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돈 받는 건 다 싫어해. 주는 걸 좋아해. 만약에 30분 연장하면 누가 불평할까? 밑에 사람이 불평할까? 위에 사람이 불평할까? 예, 위에 사람이 불평합니다. 그 여러분들 돈 내고 막 노래방 가서 막 악을 쓰고 이거는 노는 거라 그러고 돈 받고 어디 가서 일하는 건 절절절절 떨고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돈을 위한 자기가 노예, 자기를 파는 거랍니다. 노는 거는 자기가 돈을 주고라도 자기를 실현하는 거고. 그래서 스님이 이 강의를 저는 노동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놀이로 생각하지. 그래서 어제도 뭐 어떤 큰 그룹, 금융그룹에 가서 강의해도 그 금융그룹이니까 회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스님, 강사로 안 받는다는데 저희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뭘 드려야 됩니까? 예. 그 좋은 얘기다. 당신들은 가진 게 돈밖에 없는데 오늘 나는 돈 없이 사는 길을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스님이 강의를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은 강사로만 해도 1년에 수익이 엄청나겠다. 근데 강사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저는. 여기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가능하면 개인 회사 이런 데는 강의를 잘 안 해주죠. 경찰, 군인, 뭐 공무원, 선생님, 의사들 이런 공익에 하거나 시민을 위해서 해주지.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가 돈을 아무리 강사를 많이 준다 해도 제가 강사로 받고는 안 가거든요. 왜 강사를 받으면 이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300만 원 준다고 해서 가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1000만 원 준다면 고민이 생기나 안 생기나? 생기죠. 그런데 강사를 안 받으니까 아무 고민이 없잖아요. 내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노는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조금 그거 너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매달리면 자기가 점점 이렇게 자기 열을 파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는 사람, 돈에 파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직장에 아침에 집에 노는 것보다 사실 실직애가 집에 있어 보면 노는 것보다 직장 가는 게 더 낫나요? 나는 월급 안 줘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그렇게 너무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가 직장에 나가 일주일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리고 아까 저 자유시간 얘기했는데 전 내 놀기만 하려고 그러나 봐. 직장 생활을 놀기 삼으면 직장 월급 안 받고 매일 나가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와 노동의 차이는 돈 받나 안 받나하고 돈 받나 안 받나의 의미는 행위를 자기가 자기 실현의 주체적이냐, 행위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파느냐 이 차이예요. 종속적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는 노예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는 거.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자기를 실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것은 저한테도 매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자, 여기까지 말씀.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기적이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를 받기는커녕 대우를 더 잘 받는 것을 보면 무척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마음은 제가 수행을 해서 잘 다스려야겠지만 이런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나요? 계속 다녀야 해요. 그런 회사일수록 더 열심히 다녀야 돼요. 왜 그럴까? 내 생각이야. 이런 생각도 아부하고 저런 게 출세한다. 이것도 자기 생각이야. 자기 출세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출세를 하든지 말든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요즘은 승진 너무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닌가 아세요? 너무 이게 빨리 승진하면 50도 못 돼가 명예퇴직 해야 돼요. 천천히 올라가면 한 58세까지 정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3년 먼저 부장되나 3년 후에 부장되나 그 다 월급 그 많은 거 다 계산해가 보태보면 평생에 큰 차이 없습니다. 그거 며칠 먼저 부장 소리 듣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조급한 데서 생긴 거거든요. 이게 다 질투심이고. 그러니까 이래 수행자는 이래 생각하지 말고 대충 아무렇게나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성실하게 하면 돼요. 남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간 걸 갖고 회사 그만두고 하는 거는 자기 문제지 회사 문제 아니에요. 그냥 회사 자체가 내 전공하고 안 맞다. 예를 든다면 내가 과학자인데 무기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내가 연구하고 개발한 게 다 사람 죽이는 데 쓰인다. 그때는 월급을 10,000만 줘도 어때요? 나는 불자로서 이런 일은 안 해야 되겠다. 그만둘 때 이래서 그만둬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랬어. 안 그런 건 다 그만둘 만한 사연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차피 이렇게 돈 몇 푼에 내 재능을 팔아고 살아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팔려다니면 안 돼. 가능하면 내 취향, 내 인생의 실현에 맞게 직장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꾸 월급 많은 건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그 돈에 팔려서 살아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술 마셔야 되고 이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다니는 거는 자기가 좋아서 만나면 그건 사랑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직장을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취하고 먹고 입는 건 조금 줄여서 먹고 입고 살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삶이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항상 그렇게 너무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너무 따지지 말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오히려 도와주는 게 좋다. 애가 또 돈을 밝히는데 돈 밝히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이는 뭔가 자기 취향에 맞게 뭘 가려는데 부모가 자꾸 나서 가지고 그거 해봐야 돈 못 번다 그거 해봐야 돈 못 번다 너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고 선택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이 길을 선택할 때
우리 부모가 볼 때, 내 친구들이 볼 때 다 못마땅했어요. 야, 너가 주인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어요. 내 초등학교 친구를 30몇 년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어렵게 하는 얘기가, 야, 우리는 어릴 때 네가 큰 뭐 될 줄 알았는데 중밖에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님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스님은 훌륭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님 하는 말이, 아무리 훌륭하면 많어. 이래. 왜요? 그러니까 풀도 씨가 있는데 씨도 없는 게. 그러니까 저 풀도 자기 씨를 뿌리는데 뭐 자식 없는데 그 훌륭하면 뭐하냐 이거야. 이 사고방식, 그 가치관에서는 딴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그게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식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꼭 바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게 바른지 우리가 모르니까, 중세이니까 가능하면 남의 인생에는 간섭을 안 하는 게 좋다. 자식을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보살펴 주는 거는 부모의 의무고 그건 꼭 해야 돼요. 그러나 일정하게 크면 그냥 두세요. 꼭 물으면 내 의견을 말하고, 아직 안 하면 그냥 주는 게 좋다. 나도 우리 부모가 간섭을 안 했어. 이만큼이나 왔지. 여러분 같은 어머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엄청나게 찌그러졌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 안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식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야 할 의무가 없잖아.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인간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둘러앉으면. 정상적인 인간의 활동을 자기가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그 안 하면 좋은 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하면 좋지만은 인간이 다 성인이 아닌데 어떡해.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네. 처음 하는 이제 업무고 그래서 좀 많이 서툴러서 이제 기한을 놓쳤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예산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이제 급한 게 있어서 이제 관장님께 결제를 받으러 이제 올라가서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업무에 대한 그런 실수를 지적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난다 뭐 그런. 그리고 너 같은 성격이 너무 싫다 그러고 뭐 머리 스타일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다 나진 않는데 정말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거든요.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 이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식으로 그걸 이제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을 못 받았어. 그렇다면 맞습니다. 가정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너 머리가 길어서 그렇다. 그러면 머리가 긴 거하고는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때 그 상황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저를 타겟으로 삼고 이제 제가 하는 모든 행동, 뭐 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이 뭔데? 사장이야? 제일 높은 분이셨어요. 그러면 그거 직장 폭언에 해당이 되잖아. 네. 그러면 신고해. 두 가지 길밖에 없어. 하나는 세 가지구나. 하나는 그런 정도는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서 적응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머리가 너무 길다,
일도 못하는 게 그럼 일하는 거하고 머리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어디 말대꾸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고 이렇게 이제 뻔찌를 내가 키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 기죽지 말고 나도 뻔찌를 키우는데 그 뻔찌를 말대꾸를 또박또박 하면 성질을 내내니까 조금 유머스러하게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표가 난다.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엄마 아빠 싸운다고 제가 가정교육을 받을 여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자기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를 자기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야. 뜻이 안 맞아가 헤어진 거지. 그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발끈할 필요가 없어. 예,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웃으면서 받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인간하고 내가 한 1년 사는 면역력을 키우면 다른 인간들하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잖아. 그럼 이게 조기 단련이 되는 훈련이니까 나중에 고마워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첫째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는 이거 직장 폭언이다. 이건 내가 여기 일하러 왔지 니한테 그렇게 폭언 들으러 온 거는 아니다. 이거 인격 모독이다. 그럼 바로 고발을 해야 돼. 세 번째,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유머로 넘기지도 못하고 자기 볏집을 키우는 쪽으로도 못 쓰고 그 다음 뭐도 못하고 고발해서 시정도 못하면 안녕히 계십시오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 내가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직장으로 옮겨도 이런 일은 또 당할 수가 있어. 그럼 또 그만두는 수가 있고 또 거기서 적응하는 수가 있고 고발하는 수가 있고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 셋 중에 어느 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만두고? 네, 다른 그만뒀어?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 그만뒀는데 왜 지금 문제가 돼? 그것들이 상처가 많이 됐고 다음 이제 직장에서 그런 일이 또 반복됐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세상이란 건 가보면 이래요. 아까도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가 많다? 갑질하는, 이 갑질 아니야, 그지? 불공정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걸 시정하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볏집을 키우든지. 안 그러면 자기 사회생활하기 어려워. 근데 시정하려면 저게 힘이 많이 들어. 그 시정회가 고발해가지고 하려면 그 회사 다니면서도 왕따 당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 것도 뭐, 이 운동하려면, 민주화 운동하려면 뭐예요? 감옥도 갈 각오하고 독립운동 할 때는 죽을 각오해야 되듯이 회사 안에 갑질하는 거 시정하려면 왕따도 좀 당하고 이래야 되는 그럴 때 떳떳해야 돼. 누구가 뭐 웃든지 말든지 난 이거 시정하고 말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표정만 봐도 유약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맷집을 좀 키워. 웃어 넘기는 연습을 먼저 한번 해봐. 도로 그 회사 들어가가 과장하고 한번 더 살아봐. 맷집을 키우든지 시정을 위해서 투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그만두고 나와서 딴 회사로 가는데 딴 회사 가서는 한번 뛰어 맨날 이제 이게 피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평생 인생을 쫓겨다녀야 돼. 내 피하고 살아야 돼. 이걸 트라우마로 만든 건 자기가 만든 거야. 그거 지나갔으면 버려야 돼. 그냥 근데 막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병이지. 그게 이제 병이단 말이야. 그 상처 입은 것이 계속 덧나는 병에 속한다. 그럼 치료를 받아야 돼.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다른 회사에 가서 조그마한 일에도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그럴까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위축되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뭐 그 인간이 그러고도 내가 살았는데 뭐 다른 회사 가면 뭐
그 정도야 이제 견디지. 이렇게 경험 삼아야 돼. 이걸 상처로 삼지 말고. 근데 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팀장님이나 이제 국장님이나 상담을 여러 번 하고 이제 뭐라 그래 팀장님, 국장님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사람한테 고발해봐야 시정이 안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위에 고발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더 힘든 상황을 얘기해 주시면서 원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렇다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반면에 이제 뭐 국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겠다. 중간에 서서 내가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을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생각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직원 교육이 있어서 그냥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너는 거기 앉지 마. 너는 다른 데 앉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거나 뭐 후원 물품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저기로 가 있어.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된 게 팀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돕지도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가 그러니까 정말 행사를 그 일정에 맞춰서 회의를 해서 잡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 분께서 이제 참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계획서까지 다 작성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전화 와서 왜 이날에 잡았냐 소리 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 그 회사 잘 그만뒀어. 근데 이제 다음 회사 들어갈 걸 대비해서 자기도 굉장히 민감한 편이야.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 그래서 자기가 고맙다고 탁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쓰레기만 가득 들었어. 그럼 자기 어떻게 할래? 버려야죠. 자기는 지금 그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선물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열어보면서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걸 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매일매일 그 쳐다보고 성질내는 사람이야.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가 똑똑한 사람이가?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말의 쓰레기를 자기한테 던졌다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자기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왜 그걸 매일 끄집어내가 곱씹고 여기서도 또 끄집어내가 곱씹고 그래. 그게 정말 올바르지 않는 말이라면 말의 쓰레기잖아. 그럼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야지. 버렸어?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계속 움켜쥐고 있을래요? 버리겠습니다. 그래. 쓰레기통에 버려. 그 죄고 줍고 있으면 저건 자기 상처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 준 거는 그 제1의 화살이라 그래.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 그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곱씹지 마라. 그건 그때부터는 자기 잘못이야. 이거는 그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좋으면 계속 들고 다녀. 울면서 매일매일 열어보고 울고 매일매일 열어보고 울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사람이 던진 쓰레기, 말의 쓰레기를 지금까지 움켜쥐고 다녔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그래,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러고 탁 버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살아야 돼. 알았죠? 네. 인상 쓰고 살지 말고. 네.